안녕하세요. 주단발의 쉬운 초급 문법 중국어 제2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의에서 6가지 도형과 3가지 색깔의 점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 제2강의에서는 6가지 도형과 3가지 조사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 출발할까요? 6가지 도형과 3가지 점을 살펴볼게요.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어는 정사각형이라고 그랬고 제가 이것을 세분화해서 6조각으로 나눴어요. 거기에 다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1번 주어, 2번 서술어, 3번 목적어, 4번 상황어, 5번 한정어, 6번 보어입니다. 6가지 도형을 이제는 6가지 성분이라고 얘기할게요. 성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기저기 탄식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의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문을 보시게 되면은 나는 밥을 먹는다. 우리가 자주 보는 문장이죠. 근데 밑에서 보면은 이걸 세분화시킨 거예요. 나를 는과 함께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밥 쪼개고 먹 그리고 는다를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 하나하나를 다 품사라고 그러거든요. 나라는 글자가 는이라는 품사와 함께 다시 써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분이라고. 이 품사는 모든 사물, 행동, 사람 모든 것에 있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네, 저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리다는 우리가 동사라고 하자. 연필, 지우개, 행동이 아닌 어떤 사물의 이름을 바로 말할 때는 명사라고 하자. 이렇게 모든 것에 다 이름을 붙이는 것을 품사라고 해요. 역할마다 품사의 종류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지금은 품사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성분을 먼저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품사라는 것은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건데 이렇게 품사가 모여서 큰 덩어리가 되는 것을 성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국어를 6가지 성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품사는 뭐다? 사물, 사람, 행동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박수 쳤죠. 박수 친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쟤는 박수 치네. 이렇게 치는 걸 뭐라고 하자?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래 동사라고 하자. 이런 것들이 다 품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분을 볼게요. 성분은 품사가 다른 품사랑 같이 쓰여서 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명사, 는 이런 것들을 조사라고 그래요. 는을 이런 걸 조사라고 그러는데 나라는 명사와 는이 같이 쓰여서 나는이 되죠. 이렇게 큰 덩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분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6가지 성분을 예문에 맞춰서 어떻게 큰 덩어리로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6가지 성분 중에서 주어 먼저 볼게요. 주어는 은는이가로 해석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 속에서 은는을 포함한 그 덩어리가 주어라는 거죠. 주어 아주 간단합니다. 이어서 서술어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서술어는 동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사는 움직임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형용사는 사람, 사물의 성질을 표현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동사는 행동으로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화면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예쁜 별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는 행동 있죠. 이런 것들을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다, 동사. 형용사 볼게요. 형용사는 사람, 사물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다 보니까 예쁘다, 뚱뚱하다, 키가 크다, 물이 맑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연예인 김남길 씨를 너무 좋아해요. 멋있고 잘생기셨고 연기도 잘하시고 근데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김남길 씨 너무 멋있다고 그랬더니 제 친구는 별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듯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상태를 표현하다 보면은 주관적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리신다면은 이 단어에 기준이 있는지 주관성을 띠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볼게요. 나는 밥을 먹는다. 여기 먹는다에서 다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동사라는 거죠. 이게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한국어의 동사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먹다. 한국어의 동사는 엄연히 따지면 먹까지만 동사고 이 다를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중국어는 반드시 먹다까지 해서 이 다를 포함해야지 동사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 금방 배웠죠? 예쁘다에 이 예쁘까지가 아니라
이 다까지 다 포함한 게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국어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로 이루어졌는데 이 동사와 형용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단어 끝에 뭐가 붙는다? 다가 붙는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따져야 돼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굳이 따져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6가지 성분 중에서 상황어 기억하시죠? 이 상황어가 이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목적어 보겠습니다. 목적어는 문장 속에서 을로 해석되는 부분이에요. 예문 보겠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을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는 아주 간단하죠. 자, 우리 네 번째 상황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상황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제외하고요. 그 나머지 상황을 부연 설명하는 것인데 예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황어를 만드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종류가 상황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예문 보고 설명드릴게요. 나는 집에서 밥을 먹는다. 이미 은는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주어라고 배웠고 밥을 을을이 들어가는 것은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먹는다 행동이죠. 다까지 포함됐어요. 동사입니다. 서술어에 속한다고 이미 배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집에서 이 부분밖에 없어요. 자, 집에서를 제가 품사 쪼개는 거죠. 좀 나눠 볼게요. 집에서. 이 에서라는 부분을 품사, 아까 품사는 쪼갠다고 그랬죠? 쪼개서 보면은 어디에 속하면은 전치사에 속해요. 품사 안에 전치사가 있거든요. 전치사가 뭐예요? 제가 한국어로 그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더 빠르거든요. 전치사를 보시게 되면 어디에서 누구누구와 위하여 뭐뭐 안에 무엇을 따라서 뭐에 대해서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통하여 어디에 근거하여 이런 것들을 다 전치사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전치사는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이 단어들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에서라는 전치사는 누구와 같이 쓰인다? 맞아요. 집이라는 명사와 같이 쓰입니다. 전치사는 거의 90%가 명사와 같이 쓰여요. 한국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집에서라고 해서 명사 전치사로 쓰이지만 중국어는 거꾸로 써요. 예를 들면 에서 집. 중국어로 에서는 짜이. 그쵸? 집을 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짜이짜 집에서 뭐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중국어는 어떻게 표현된다? 전치사, 명사 이렇게 표현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화면을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할게요. 자, 집에서 이게 상황어 종류인데 첫 번째는 전치사와 명사가 같이 쓰인 이 모습이 상황어의 첫 번째 종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문 볼게요. 나는 자주 도서관을 간다. 이때 자주는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부사는 한국어로 예를 들면 매우, 아주, 자주, 점점, 반드시, 여전히 등등 이런 거를 부사라고 해요. 부사는 단독으로 쓰여도 의미는 있어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부사가 상황어 두 번째 종류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예문 볼게요. 그는 열심히 배운다. 자, 지금 한국어로 볼 때는 열심히 배운다 이렇게 되지만 열심히는 중국어에서 형용사거든요. 제가 써볼게요. 형용사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맞아요. 다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배운다라고 하는데 중국어를 표현하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열심히다 배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국어와 같이 열심히로 바꿔줘야 돼요. 3가지 조사 부분에서 배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간단히 소개만 할게요. 형용사가 동사랑 나란히 쓰이면 둘 다 다가 있어요. 그쵸? 문장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형용사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형용사 다음에 이 글자를 쓰자. 이 글자를 써서 열심히로 바꿔주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형용사에다가 이 글자를 붙여서 만든 이것이 세 번째 상황어 종류예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배운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 제가 일단은 보류 1번이라고 하고 다음에 이 부분을 다룰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보류 1번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상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상황어는 상황을 부연 설명하는 것인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거와 같이 중국어는 거꾸로 전치사 명사로 쓰이고, 두 번째는 부사로, 세 번째는 형용사가 동사랑 나란히 올 때 이렇게 형용사 다음에 이 글자를 써준다는 거예요. 형용사는 원래 서술어지만 이 글자를 붙이면 이제는 더 이상 서술어가 아니라 무엇이다? 네, 맞아요. 상황어가 되는 거예요. 상황어 종류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어서 다섯 번째 한정어 보겠습니다. 한정어는 어떠한 사람을 제한, 한정해주는 역할이에요. 범위를 좁혀준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문을 바로 볼게요. 나의 책은 책인데 근데 그 책의 범위가 너의 책, 나의 책, 우리의 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제한해주는 거예요. 나의 책이야 라고. 이렇게 제한해주는 역할이 한정어예요. 책은 책인데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재미있는 책, 재미없는 책, 새 책, 헌 책,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 사람은 제한해주는 거예요. 책은 책인데 이 책은 새 책이야 라고 범위를 좁혀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정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성분, 여섯 번째 보어를 볼게요. 보어는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누구랑 많이 쓰이냐면은 동사와 같이 많이 쓰여요. 동사와 이 보어가 같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 초급 부분에서는 이 보호 역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간혹 있지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어려워요. 중급 문법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류 2번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제가 중급 문법에서 이 보류 2번을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섯 번째 보어는 종류가 많아요. 저희 초급 문법에서 이 보어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은 보어는 도와주는 역할인데 6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가 무엇이냐면은 결과보어, 가능보어, 상태보어, 정도보어, 방향보어, 수량보어. 우리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이름을 외워두는 거예요. 초급 문법에서는 이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중급 문법에서 공부하실 때 아주 편해요. 여기까지 해서 6가지 성분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념 정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6가지 도형을 이제는 6가지 성분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분이 무엇이냐? 예문을 들어서 설명할게요. 나는 밥을 먹는다에서 이렇게 쪼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쪼갠 것은 제가 품사라고 했습니다. 품사가 이렇게 쪼개졌죠. 이 전체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성분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 성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6가지 성분으로 나눈 거예요. 자, 문장 속에서 은는이가로 해석되는 그 부분의 큰 덩어리를 주어라고 하자. 서술어는 다로 끝난다고 했어요. 누가 있었죠? 동사, 형용사가 있었습니다. 목적어는 를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상황어는 상황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있었냐면은 3가지가 있었어요. 너무 중요해요. 전치사 집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 도서관을 갑니다 할 때 그 자주, 이 자주, 그렇죠? 이게 뭐다? 부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 상황어는 형용사가 동사와 나란히 왔을 때 중국어 서술어는 둘 다 다가 붙는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앞에 있는 다를 없애주기 위해서 누구를 쓴다? 맞아요. 형용사 다음에 이 글자를 쓰기로 약속했어요. 이거는 제가 보류 1번이라고 했어요. 제 3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3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5번째 한정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제한해 주는 거, 범위를 좁혀준다는 거예요. 범위를 제한해 주는 역할입니다. 6번째 보어는 도와주는 역할인데 누구랑 친구라고요? 맞아요. 동사와 같이 쓰일 거예요. 지금은 배울 수가 없고 중급 문법에서 배울 거고 이 종류 6가지는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6가지 종류. 1번 결과보어, 2번 가능보어, 3번 상태보어, 4번 정도보어, 5번째는 방향보어, 6번째는 수량보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어떤 분은 성분과 품사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제가 화면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더 참고하셔서 문법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제 이 강의도 끝났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시고 부담 바이.